금융제도론 연구 14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고요. 이제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를 마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고사와 이제 기말 보고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언제 볼지 아직 제가 안 정했는데, 그 정해지는 대로 바로 그 공지사항에 글을 올릴게요. 그리고 보고서 제출 날짜도 제가 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대충 지금 예상되는 날짜는 6월 10일이 지나서 6월 한 12일, 13일 이때쯤 아마 시험을 보고 보고서는 그 주 말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략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 레이징 캐피탈 자본 조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업이 이제 장사를 하려면 자본을 조달해야 된다 그랬죠. 기업이 생산활동,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공장,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 이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돈으로 사는 것들. 근데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공장이나 기계 설비 이런 것들 사야 되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자본 조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기업은 자본을 조달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외부 자금 조달인 경우에,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크게 보자면은, 여기서부터 패킹 오더 티어리부터 설명하자면, 패킹 오더 티어리가 뭐였냐면, 기업이 자본 조달할 때 선호 순서가 있다. 그래서 기업은 뭘 제일 좋아하느냐? 1번 인터널 파이낸싱을 제일 좋아해요. 내부 자금 조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 안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쓰자는 거예요. 어디 회사가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의 신종 모델을 이제 그 개발하려고 해요. 그럼 아이폰 신형 개발하려면 돈 들어가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투자 금액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서 날 거냐? 회사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회사 안에 있는 돈을 그대로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내부 자금 조달.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외부 자금 조달로 가는 거예요. 익스터널 파이낸싱으로 가는 건데, 외부 자금 조달 중에서 선호하는 것은 뎁 파이낸싱, 즉 부채로 조달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거는 에퀴티 파이낸싱. 그래서 얘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내부 자금 조달이다. 회사 안에 있는 돈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돈을 밖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익스터널 파이낸싱을 해야 돼요. 회사 안에 돈 없으니까 회사 밖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부채랑 자기 자본. 즉 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얘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는 걸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주식 발행. 이제 이게 최후의 보루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기업이 하기 싫은 거, 이게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얘를 제일 좋아하고, 인터널 파이낸싱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이 뎁 파이낸싱, 그 다음이 에퀴티 파이낸싱,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가는 이유는, 이렇게 기업이 선호하는 순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본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자본 비용이 싸다. 얘는 자본 비용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얘는 자본 비용이 중간인 거죠. 그래서 자본 비용이 싸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고, 자본 비용이 비싸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레이징 캐피탈은 뭐냐? 우리는 내부 자금 조달,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지금 돈이 회사 안에 없다고 간주하고 회사 밖에서 돈을 가져오는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부채 조달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을 거예요.
부채 조달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을 거고 우리는 자기 자본 조달, 즉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거에 대해서 15장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배우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씩 해보죠. 자, 일단 벤처 캐피탈이라는 걸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뭐냐면 주식을 발행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요. 테슬라, 뭐 바이두, 텐센트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살 때 그런 회사들은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니까 우리가 주식을 쉽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상장된 기업보다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이 비상장 기업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조그만 회사들,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런 회사들은 주식을 누구에게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느냐? 상장된 회사는 그냥 대중들한테 주식을 팔면 되는 거죠. 주식 찍어서 자 상장되어 있으니까 올려놓기만 하면 누군가 와서 사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비상장 회사는 주식을 어디다 팔아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시장이 없으니까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 그런 회사들은 주식을 어디다가 파느냐, 누구한테서 투자를 받느냐. 그럼 비상장 벤처 기업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자금 조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장이 되면 이제 증권이 대중에게 매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상장 회사는 증권을 대중에게 매각할 수 없어요. 왜?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야지 그 거래소가 일종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가야지 사람들하고 거래를 막 할 수가 있어요. 비상장 회사는 그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들과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주식을 벤처 캐피탈이라는 곳에 팔아야 되는데 일단 주식이 상장이 되었다? 그럼 그때부터는 대중에게 주식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매각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투자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업 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이고 줄여서 IPO라고 많이 불러요. IPO 상장이라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한다. 그걸 이제 기업 공개라고 부르는데 보통 공개라는 것이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된다 그런 뜻인 거죠. 비상장 회사일 때는 비공개였던 거예요. 이제 상장이 되면 드디어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라고 부르는데 IPO와 이제 IPO에 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벤처 캐피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벤처 캐피탈, 아마 중국에는 벤처 캐피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중국의 그런 벤처 시장이, 스타트업 시장이 미국만큼 발달하지는 않았겠지만 중국도 꽤 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뭐 세계에서 두 번째 아닐까 싶어요. 미국 다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부분, 벤처 캐피탈과 그 스타트업,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중국만큼은 아닐 것이고, 한국은 벤처 캐피탈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벤처 캐피탈 업체가 200개도 되지 않고, 200개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들의 자금 조달 규모도 그렇게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같은 회사를 봐도 국내 벤처 캐피탈들이 쿠팡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쿠팡 돈은 다 소프트뱅크에서 나왔죠. 뭐 그런 것처럼 하여튼 한국은 벤처 캐피탈 시장이 좀 작은데 중국은 굉장히 클 걸로 생각됩니다. 자, 벤처 캐피탈이 뭐 하는 데냐? 신생 벤처 기업에게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요즘은 벤처라고 잘 안 부르고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부르죠.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자금 조달하는 곳이 벤처 캐피탈인데, 개인들이 하기도 하고 인디비주얼 인베스터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벤처 캐피탈 회사도 있어요. 벤처 캐피탈 회사가 이제 자금 조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디비주얼 인베스터가, 개인 투자자가 자기가 돈 많으면 자기 돈 벤처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 근데 인디비주얼 인베스터들은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은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고 굉장히 초기 단계의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벤처 캐피탈 이제 회사로 가게 되면 이제 좀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편이 많다면 인디비주얼 인베스터는 아주 초기 단계에 그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얘네들 말고도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사모펀드죠. 얘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뭐냐면은 그 돈 많은 사람들끼리 돈을 모은 거예요. 몇몇 사람들끼리. 이게 사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가 여기서는 프라이빗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프라이빗이 뭐냐면은 몇몇 사람들끼리 했다라는 뜻이에요. 사적인 모임에서 펀드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퍼블릭 에퀴티 펀드면, 여기가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이었다면, 퍼블릭은 대중들에게, 다수의 대중들이 돈을 모으는 거를 퍼블릭 펀드라고 불러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사조직을 구성해서 펀드를 만드는 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예요. 그래서 비공개로라는 것은 대중들한테 이렇게 막 선전하지 않는 거죠. 우리 돈 모읍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로 몇몇 사람들끼리, 소수의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끼리 돈 너 뭐 2억씩 다 걷어봐. 그래가지고 2억씩 10명 모아서 20억 이렇게 모아서 20억 가지고 투자하는 거, 이런 게 사모펀드예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입니다.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요. 뭐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사회 간접 자본이 뭔지 잘 모르죠. 뭐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고속도로, 뭐 철도, 아니면 뭐 다리, 이런 거 건설할 때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해요. 뭐 고속도로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고속도로가 전부 나라 거가 아니에요. 나라가 지은 고속도로도 있지만 이렇게 민간이 지은 고속도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통행료가 더 비싸죠. 다 사모펀드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모펀드는 이렇게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식 뭐 이런 데는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상장회사의 주식 이런 데는 투자 안 해요. 왜? 상장회사에 투자할 거면 그냥 내 돈으로 하지 뭐하러 펀드를 만들겠어요. 상장회사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삼성전자 주식 아무나 살 수 있는데 그걸 뭐하러 굳이 펀드를 만들어서 하겠어요. 이 펀드는 그런 상장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보통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그런 데 쓰려고 만든 펀드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또 투자를 많이 해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은. 그리고 최근에는 CVC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이제 신형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VC가 벤처 캐피탈이죠. 우리 보통 VC라는 표현 많이 써요. 벤처 캐피탈 이렇게 다 부르지 않고, 또 스타트업 업계에서 VC라고 부르는데, VC 앞에 C가 붙어요. 콜퍼레이시 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만든 벤처 캐피탈인 거예요. 위에서 이야기한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뭐냐면 그냥 금융회사예요. 그냥 금융회사 하나 만들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나 만든 회사였다면, CVC는 삼성,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벤처 캐피탈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CVC입니다. 구글 벤처스가 세계에서 제일 큰 CVC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삼성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삼성 벤처 투자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CV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법적인 규제 때문에 CVC가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 하여튼 미국에서는 지금 CVC가 굉장히 크게 떠오르고 있어요. 기존의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얘네들이 규모한테 지금 완전 밀리고 있어서, 벤처 캐피탈 숫자로만 따지면 CVC가 몇 개 되지 않지만 투자하는 규모, 양으로만 보면은 CVC가 기존의 벤처 캐피탈들을 지금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벤처스도 엄청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벤처 뭐 이런 데서 투자 많이 하죠. 자, 근데 CVC는 기존의 벤처 캐피탈과는 약간 그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일반 벤처 캐피탈, 뭐 아니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PF, 아니면은 인디비주얼 인베스터, 얘네들 모두 목적이 뭐냐, 그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하는 목적이 뭐냐, 궁극적 목표는 엑시트예요. 엑시트라는 것은 처음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의 가격이 저렴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성장하기 이전이니까, 성장하기 전에는 주식의 가치가 낮았을 거예요. 그때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회사의 가치를 점점 끌어올린 다음에
IPO를 하거나, IPO는 상장을 의미한다 그랬죠. 상장이 돼서 주식을 다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 M&A,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누군가가 우리 큰 회사가 우리 회사를 만약에 인수합병 한다 그럼 우리는 그 회사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죠. 즉 궁극적 목표는 엑싯,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투자했던 돈 회수해서 빠져나오는 거, 그게 VC의 벤처 캐피탈의 궁극적 목표예요. 인디비주얼 인베스터건, 벤처 캐피탈 펌이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건 마찬가지 다 궁극적 목표는 엑싯이다.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해서 빠져나온다가 궁극적 목표인데 CVC는 약간 목표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엑싯도 중요하지만 얘네한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엑싯보다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요즘은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글 벤처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구글 벤처스는 그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엑싯의 가능성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회사가 개발하고 구글이 개발하고 싶은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우리 구글보다 저 스타트업이 더 빠르게 개발하고 있어요. 더 잘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 전략적 제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 회사한테 뭐 자금은 확실하게 투자를 해줄 테니까 너네가 기술 개발해서 우리랑 같이 쓰자. 다른 회사한테는 그 기술 넘기지 말고 우리하고만 독점 교류를 맺어서 같이 쓰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CVC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어떻게 보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구글 벤처스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구글이 직접 개발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이미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내가 투자해서 그 회사들을 뭐 사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회사랑 제휴를 맺어서 우리 같이 공생 관계로 계속 쭉 가자. 이런 식으로 기술력을 모으는 것이죠, 구글이. 그래서 CVC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다. 꼭 엑싯을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 다른 일반 벤처 캐피탈, 기존의 벤처 캐피탈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CVC는 돈 버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술력, 저 기술력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일반적으로 경영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벤처 캐피탈은 경영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스타트업들은 경영이라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처음일 거 아니에요. 회사를 처음 차려서 이제 성장시키는 단계니까. 따라서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에는 서투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도와주는 게 VC예요. VC는 이미 여러 스타트업들을 다 키워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스타트업이 잘 해내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게 VC의 역할이기도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목숨 걸고 이 경영에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이 어쨌든 이 회사를 성장시켜서 털고 나와야 되니까, 빠져나와야 되니까, 엑싯을 해야 되니까. 물려있으면 안 되겠죠. 회사를 성장시키지 못해서 계속 여기에 돈이 묶여있으면 안 돼요. 회사 성장시켜서 상장시키고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래야지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VC.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현실이 찾기가 어렵고 매우 비싸다. 자금 조달 비용이 매우 비싸요. VC가 처음에 주식 사줄 때 엄청 싼 가격에 사간다라는 거죠. 협상이 잘 안 되는. 회사 입장에선 좀 회사가 벤처 캐피탈이 값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자, 그럼 기업들은 VC한테 자금 조달을 받으면 매우 익스펜시브해요. 주식을 엄청 많이 넘겨야 돼요. 돈 1억 투자 받는데 주식을 막 반 넘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쟤네가 너무 갑질한다? 그럼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치만 일반적으로는 스타트업들은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매우 받고 싶어 해요. 심지어 주식을 너무 많이 넘겨야, 주식을 많이 희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VC의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VC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VC는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회사의 모자란 부분을 도와준다 그랬죠. 그런 도움을 받는 측면에서도 사실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VC의 투자를 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VC 중에 굉장히 큰 VC에 투자를 받았다. 그럼 그 자체로 그 회사의 명성이 올라가기도 해요. 어떤 회사가 구글 벤처스에 투자를 받았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 그 회사는 이미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조그만 스타트업이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에 투자 받았다라고 뉴스만 나가봐요. 소프트뱅크가 뭐 아무 회사한테나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았다? 그럼 그 회사 가치가 그 즉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중국의 그 알리바바 파운더 마윈 잭마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살아는 있나요? 살아계신지 걱정되는데 그분 어디 계신지.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분이 투자했다. 잭마가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그럼 그 스타트업은 그 즉시 그냥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VC의 투자를 굉장히 받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인 그 을의 입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자, VC 이 부분은 책에 나오진 않는데 VC는 이런 단계적으로 자금 제공을 해요. 이 단계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이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를 프리시드 펀딩이라고 불러요. 아직 시드 펀딩도 받기 전이에요. 이때는 누구 돈을 투자받느냐? 자기 돈, 파운더 themselves, 자기 돈, 아니면은 친구,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의 돈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당장 돈 1억 원이 필요하다. 내 돈 3천만 원 꼬라박고 엄마한테 엄마 5천만 원만 꺼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1억 원 만들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seed 펀딩이 되면 드디어 처음으로 오피셜하게 파이낸싱을 받는 거예요. The first official money that a business venture or enterprise raises. 그러니까 드디어 회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조달받는 자금 조달이 seed 펀딩이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엔젤 인베스터라고 불러요. 엔젤 인베스터 우리말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엔젤 투자자라고 부르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천사 같은 엔젤 이런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진 않지만 매우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사람들인 거죠. 기업의 아주 가장 초기 단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제 막 간판 달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을 엔젤 인베스터라고 하고 이제 이게 단계가 하나씩 넘어가요. 그 다음에 시드 펀딩 단계 넘어가면 시리즈 A 펀딩이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엔젤 인베스터들은 여기서 털고 나올 수도 있고 시리즈 A로 넘어갈 때 나는 내 주식을 털고 엑시트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 회사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계속 묻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이 더 성장하게끔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시리즈 A 펀딩이 되면 한 번 더 투자받아요. 자금 조달.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돈이 계속 필요해요. 상장 기업이 되기까지 기업은 성장하려면 계속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드 펀딩 때 한 번 투자받고 대략 펀딩을 이렇게 $10,000에서 $200만 이렇게 펀딩을 받고 시리즈 A 펀딩이 되면 이번엔 크게 받아요. 한 12.5 밀리언 정도, 1200만 불 정도를 이렇게 한 번에 확 받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제 드디어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인디비주얼 인베스터는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힘들어요. 인디비주얼 인베스터는 여기 시드 펀딩 단계에서 보통 많이 들어가지. 이쯤 가게 되면 이제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VC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 A 펀딩 이 단계를 넘어섰다 그럼 시리즈 B도 가고 시리즈 C도 가고 시리즈 D, E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 회사들은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는 시리즈 E도 넘어섰다고 봐야죠. 시리즈 C, D, E, F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상장을 한 거고 근데 많은 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상장을 보통 결정해요. C까지 왔으면 이제 상장 요건은 갖추거든요. 기업이 어떤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기본적인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돼요. 시리즈 C 정도 되면 그 요건을 갖춰 이제 상장할 수가 있어요. 상장을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은 기업의 몫이지만 기업이 선택하는 거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다. 많은 기업들은 여기서 상장을 한다. 근데 쿠팡 같은 회사는 상장하지 않았죠. 계속 더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업의 가치가 매우 높아졌을 때 상장을 해서 지금 상장했더니 기업의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지금 한국에서 5등 안에 들죠. 그 쿠팡의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그렇게 그 대박 상장을 노리고 있는 회사들이 뭐가 있나? 그 배틀그라운드 만드는 회사 여러분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 알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가 한국 회사죠. 지금은 이름이 뭐지? 블루홀인가? 하여튼 그 회사도 언젠가 상장을 할 텐데, 상장하게 되면 거의 시리즈 2 단계에서 상장할 거예요. 매우 시가총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VC들은 이렇게 시리즈 A에서 펀딩을 주로 하는 VC가 있고, 시리즈 B를 주로 하는 회사가 있고, 시리즈 C에서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VC들이 다 자기 전문 분야가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VC들은 시리즈 A나 B를 위주로 투자하고, 규모가 큰 VC들은 C부터 투자를 하겠죠. 자, 그래서 벤처 캐피탈 VC를 고를 때 뭐가 중요하냐? 일단 회사가 자금력이 있는지, 파이낸셜 스트렝스가 충분한지, 자금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VC의 매니지먼트 스타일이 어떤지, 경영 방식이, 왜냐하면 VC에 투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회사의 사장님이 2명 생기는 거나 다름없어요. VC 투자 받기 전에는 내가 사장이었어요. 내가 우리 회사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하지만 VC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어떻게 보면 부사장 되는 거예요. 진짜 사장은 VC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한 명 더 생겨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영 스타일이 비슷해야 되겠죠. 레퍼런스는 이 기업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 VC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들을 성장시켜 왔나, 키워 왔나, 이 회사의 평판 뭐 이런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고, 컨텍스는 그 벤처 캐피탈 VC의 연락처,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넓은지. 지금 내가 사장인데 나는 회사를 스타트업을 처음 운영해 보는 거잖아요. 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고 그래도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제품 운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VC가 다 도와줘야 되는데, VC가 발이 넓다면, 연락처가 여기저기 많아서 뭐 일들을 다 순조롭게 이렇게 해낼 수 있다면 좋겠죠. VC가 얼마나 연락처가 많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구 전략, 엑시트 스트래터지가, 그것도 나랑 역시 맞아야 돼요. 우리 쿠팡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쿠팡도 계속 상장 안 하고 계속 비상장으로 높은 단계까지 간 다음에 그 엑시트를 했잖아요, 최근에. 옛날에 페이스북도 그랬어요. 페이스북도 상장을 끝까지 안 하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했거든요. 자, 그렇게 회사 사장님은 상장을 좀 안 하고 싶은데, 좀 되도록이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출구 전략을 쓰고 싶은데, VC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VC는 이른 단계, 일찍 단계에서 출구 전략 쓰고 싶다? 그럼 그것도 역시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게 잘 맞아야 돼요. 나는 상장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럼 상장을 좀 빨리 하기 원하는 VC랑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되도록이면 회사를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상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철학이 잘 맞는 VC랑 같이 일을 해야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VC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요즘 아주 핫한 분야이고, 그 스타트업과 VC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금융 공부한다? 그러면 스타트업과 VC, 특히나 중국은 중국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면 이제 VC 단계 끝났고, 이제 비상장 끝났고, 이제 상장으로 넘어갑시다. 상장은 어떻게 하느냐? 자,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은 공모와 사모가 있어요. 사모는 아까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게 사모예요. 주식을 그냥 아는 사람 몇 명한테 파는 거, 그게 사모예요. 벤처 캐피탈한테 주식 파는 거, 이게 사모예요. SEC 증권거래위원회인데 여기에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파는 거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규제를 많이 받지 않는데, 공모라는 건 이제 대중에게, 퍼블릭에게 주식을 파는 거예요. 이건 바로 상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거래소에 등록이 돼서 대중들이 우리 회사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주식 팔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저 같은 사람 알겠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 제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모는 그럴 일이 없어요. 어디 조그만 회사가 주식을 판다? 우리 같은 잘 모르는 사람이 그 회사 주식 사러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모는 그 회사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주식 파는 거예요. 하지만 공모는 그 회사가 모르는 대중들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공모다. 자, 공모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주식을 찍어서
대중들에게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밑에 두 가지. 공모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 공모가 그걸 IPO라고 하는데 최초 공모고 또 하나는 유상증자라고 불러요. 뭐냐면 IPO는 처음으로 상장하는 게 IPO예요. 비상장 기업이 처음으로 상장 등록을 해서 처음 주식 팔 때 그때를 IPO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식을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파는 거. 그게 IPO고 유상증자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옛날에 IPO를 한번 해서 상장이 되었는데 근데 돈이 필요한 경우 그럼 주식을 또 추가로 발행해서 자금 조달 받아야 되겠죠. 이미 상장을 한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때 그거를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불러요. IPO는 무조건 일반 공모로 주식을 팔아야 돼요. IPO를 한다 그러면 그 IPO 할 때 내놓는 주식은 전부 대중들에게 팔아야 돼요. 근데 유상증자는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 새로 만든 주식은 일단 그 신주는 새로운 주식이라서 신주라고 부르는데 이 신주는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지 말지를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신주 인수권이라고 불러요. 기존 주주는 기업이 새롭게 주식을 추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 배정 방식을 먼저 사용해야 돼요. 주주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회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건데 이 주식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주주들은 내가 돈도 있고 사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 사는 것이고 내가 돈도 없고 그냥 사기도 싫다 그러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건 주주의 선택이니까. 어쨌든 기업은 주주 배정 방식으로 먼저 주식을 팔아보고 그 중에 일부는 팔릴 수도 있고 일부는 안 팔릴 수도 있죠. 안 팔린 주식이 있다? 그럼 그거는 일반 공모 대중들에게 주식을 팔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금 조달 방식인데, 자, 공모는 상장 기업이 하는 거라 그랬죠. 사모는 비상장 기업이 하는 거라 그랬고, 그리고 공모는 모르는 사람들, 대중들에게 주식을 파는 거라 그랬고, 사모는 대중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그 35명 미만의 그냥 몇몇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파는 게 사모라 그랬어요. 크라우드 펀딩은 공모도 아니고 사모도 아닌 딱 중간에 위치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크라우드 펀딩은 공모랑도 비슷해요. 어떤 점에서? 대중들에게 주식을 판다는 점에서 공모랑 비슷해요. 익명의 다수에게 주식을 팔아요. 크라우드 펀딩 하면은 대중들에게 선전해요. 자, 우리 보통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크라우드 펀딩 방식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니면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도 크라우드 펀딩 많이 하고, 자, 우리 영화 하나 찍을 건데 돈이 없어요.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널리 소문을 내서 투자 받는 방식이에요. 크라우드 펀딩은. 그러니까 익명의 다수에게, 대중들에게 주식을 판다는 점에서는 공모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은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장이라는 점에서 공모가 아니고 사모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모도 아니고 사모도 아닌 그 중간이다. 비상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모인데 주식을 대중들에게 판다는 점에서는 공모의 성격을 가진 그런 게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아마 중국에도 크라우드 펀딩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와디즈라는 플랫폼에서 많이 쓰죠. 그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자,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이제 주식을 대중들에게 파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주식을 대중들에게 팔려면 증권을 공모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증권을 공모하려면 경영진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증권 신고서를 이제 SEC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심사를 해요. 20일의 대기 기간 동안 이제 검토를 합니다. 이 회사의 상장을 승인할지 말지를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즉 기업은 그동안의 예비 발행 취지서라는 걸 이제 발행해서 우리 회사 이제 좀 있으면은 상장이 될 겁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라고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은 대기 기간 중에는 아직 상장이 결정난 게 아니니까 주식을 팔 수는 없지만 미리 말로는 모집할 수 있다. 우리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 더 팔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제 대기 기간이 끝나서 심사가 끝나서 이제 상장이 승인이 되면 이제 가격이 결정되고 증권이 판매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묘석 광고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식을 파는 거예요. WWF라고 옛날에 지금은 WWE가 된 그 레슬링 단체 있죠. 학생들 미국 레슬링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레슬링 단체가 옛날에 상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묘석 광고를 만들어서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1150만 주의 주식을 판다. 회사 로고는 이렇고 회사 이름은 WWF고 우리는 클래스 A 등급의 주식을 17달러, 한 주당 17달러에 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선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이제 베어스턴스도 있고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 뭐 메릴 린치, 윗캐피탈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투자 회사들 이름이거든요. 투자 은행들 이름이요. 이 은행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투자 은행들이 얘네들이 WWF의 주식을 대신 팔아주는 애들이에요. 대신 팔아주는 은행들을 신디케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신디케이트는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구성하는 거예요.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크레딧 스위스 이런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들이냐?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투자은행이라고 불러요. 은행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가 있고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은행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은 커머셜 뱅크예요. 우리가 아는 은행, 뭐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이런 은행들은 다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예요. 커머셜 뱅크가 하는 일은 예금 받고 대출해주고 이런 데가 커머셜 뱅크예요. 그거 말고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나온 이런 회사들, 메릴 린치, 뭐 JP 몰건, 또 뭐 있냐, 뭐 골드만삭스, 또 뭐 있냐. 하여튼 그런 투자은행들이 있어요. 옛날에 망했던 리만 브라더스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를 다 투자은행이라고 부르는데 그 투자은행들이 이 주식 파는 일을 대신 해줄 거예요. WWF는 지금 처음 상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장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어떻게 파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얘네들은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애들이에요. 이 일만 하는 애들이거든요. 투자은행은.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주식을 대신 팔아주는 애들이다. 즉 WWF의 이 광고는 우리가 지금 클래스 A 등급의 주식을 17달러에 팔 건데 사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가서 사세요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주식 팝니다. 우리 회사 주식 여기서 팔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사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은. 우리 회사로 와서 주식 팔라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투자은행들한테 가서 주식 사시면 돼요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투자은행이 있느냐? 투자은행이 있어요. 한국의 투자은행은 보통 증권회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해요. 우리나라는 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또 뭐 있죠? 그런 증권회사들이 투자은행들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IPO 할 때는 보통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을 사면 됩니다. 자, 저런 투자은행의 역할을 우리는 인수기관이라고 불러요. 언더라이터라고 부릅니다. IPO에서의 언더라이터는 뭐냐? 주식을 대신 팔아주는 대행업체가 언더라이터예요. 언더라이터라는 말 많이 써요. 보험업계에서도 많이 쓰고. 근데 IPO에서 쓰는 언더라이터는 주식을 대신 팔아주는 역할을 언더라이터라고 부른다. 이것만 일단 아세요. 다른 업계에서 언더라이터는 이 역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IPO에서 혹은 유상증자에서의 언더라이터는 주식을 대중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회사는 그걸 어떻게 할지 잘 모른다. 그래서 그걸 대신에 누군가가 와서 대행을 해줄 건데 그게 바로 언더라이터다. 언더라이터 역할은 투자은행들이 맡는다. 한국에서는 투자은행 역할을 증권회사가 한다. 자, 그럼 언더라이터는 뭘 하느냐? 증권을 어떻게 발행할지 그리고 주식을 얼마에 팔지 이런 걸 결정해요. 이거를 결정할 때 언더라이터가 혼자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더라이터와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 아까 우리 이 예를 보면은 이 WWF가 상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주식을 어떻게 발행할지 그리고 얼마에 발행할지를 결정하는데 이거는 언더라이터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언더라이터와 기업이 서로 논의를 거쳐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더라이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여기죠. 신규 증권 판매, 주식을 파는 거예요.
주식을 대중들에게 파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언더라이터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일반적으로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서 인수기관은 이 공모 가격은 주식을 파는 가격이에요. 대중들에게 주식을 파는 가격. 여기로 치면 이 17달러가 공모 가격이에요. 공모 가격에 주식을 대중들에게 팔아요. 그러면 스프레드라는 건 뭐냐면 인수기관이 투자은행이 WWF로부터 주식을 받아올 때 17달러보다 조금 싸게 주식을 받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6달러에 받아오는 거죠. 16달러 너무 비싼가? 한 16달러에 받아온다 칩시다. 16달러에 주식을 받아요. 16달러 주고 주식을 사온 거를 대중들한테 17에 파는 거예요. 그럼 1달러 남겨 먹는 거잖아요. 그게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는 바로 인수기관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커미션 같은 거예요. 내가 17달러의 주식을 대중들에게 팔 건데 그 주식을 회사로부터는 16달러에 사온다. 그래서 1달러는 언더라이터가 남겨 먹는다. 그 개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 1달러도. WWF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식 직접 팔면, 주식을 주주들에게 직접 팔면 17에 팔 수 있는 건데 직접 하지 않고 이걸 얘네들한테 일을 맡기니까 16에 파는 거잖아요. 실은 1달러 손해 보는 거죠. 하지만 자기들이 잘해낼 자신 없으니까 이제 1달러 손해 보더라도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제 대행을 맡기는 겁니다. 자, 리드 언더라이터에 의해서 증권 발행 이후에 가격이 안정화된다 그랬는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시킨다라는 것은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를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상장을 하고 나면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매우 드물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보통 상장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주가가 그 밑으로 내려간 일은 매우 드문데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주관사는 언더라이터 중에 리드 언더라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언더라이터가 대단히 많죠. 지금 이만큼이 전부 다 투자은행들 이름인데 그 중에 얘네 4개 위에 있는 얘네 4개는 리드 언더라이터예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얘네들은 그 주가가 혹시나 그 공모 이후에 한 정확히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공모 이후에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얘네들은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방식을 써서라도 주가를 올려놔야 되는 공모가 그 위로 맞춰놔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져요. 그게 가격 안정화라는 거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액 인수 방식 뭐죠?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린슈 프로비전 락업 어그리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아니다, 이건 넘어가면 되겠다. 이건 총액 인수 방식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자, 주식 앞에 보면은 증권 발행 방법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이렇게 밑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3가지 중에 우리는 앞에 거 2개만 배울게요. 아, 3개 다 해도 되려나? 3개 다 해도 되겠다. 자,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방식을 많이 써요. 총액 인수 방식.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뒤에 나오는 이 2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배울게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총액 인수 방식은 뭐냐면 인수기간이 발행되는 증권 전부를 매수하고, 그러니까 투자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다 사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150만 주 주식을 내놓는다 그랬죠. 그럼 1150만 주 주식을 일단 사오는 거예요. 얘네가 다 사오는 겁니다. 1150만 주 주식을. 그 다음에 판매되지 못한 주식이 있으면 그 책임은 인수기관이 지는 게 총액 인수 방식이에요. 뭔 소리냐면 WWF는 1150만 주를 내놨잖아요. 주식을 팔려고. 그 파는 그 업무를 얘네가 대행하고 투자은행들이. 자, 공모를 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뭐냐? 이 주식이 다 안 팔리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피해야 될 일은 주식이 다 안 팔리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주식은 다 팔아야 돼요. 우리가 주식이 다 팔리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공모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공모에 실패하는 거. 주식이 다 안 팔리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공모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주식이 다 안 팔리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서 총액 인수 방식은 인수기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총액 인수 방식이에요. 모집 주전 방식은 그 책임을 발행 기업에게 돌려주는, WWF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모집 주선 방식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모가 실패했을 때, 즉 주식이 다 안 팔렸을 때, 그럼 그 남아도는 주식, 다 안 팔린 주식, 그거 누가 가져갈 거냐? 누가 그 쓰레기 처리할 거냐? 그거의 책임을 인수기관한테 주면 그게 총액 인수 방식, 발행 기관한테 주면 그게 모집 주선 방식입니다. 자, 모집 주선 방식은 요즘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인수기관이 주식을 최대한 많이 팔려고 노력해요. 베스트 에포스를 한다고 노력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안 팔리면 그 책임을 다시 발행 기업에게 되돌려줘요. 그러면 인수기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식을 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열심히 팔아요. 하지만 안 팔리면 어차피 내 책임 아닌데, 내 책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까지 하겠어요. 이름은 베스트 에포스지만 실제로는 베스트 에포스를 안 해도 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방식, 총액 인수 방식이 베스트 에포스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왜? 안 팔리면 인수기관이다, 투자은행이다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든 얘네들은 주식을 다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딜을 쓰고 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인수기관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주식을 팔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더 많이 써요. 일반적인 인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스프레드가 좀 비싸죠. 모집 주선 방식보다 책임을 그만큼 더, 리스크를 더 안겨주는 방식이니까 수수료도 그만큼 당연히 더 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공모라는 걸 왜 실패하느냐? 주식을 왜 다 못 파느냐? 인수기관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투자은행이 열심히 영업을 안 해서 안 팔린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주식이 안 팔렸다면 궁극적인 이유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주식이 비싸니까 안 팔렸겠죠. 주식이 쌌으면 대충 팔아도 다 팔렸을 거예요. 안 팔린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주식이 비쌌기 때문에 안 팔린 거예요. 그럼 왜 비싸게 내놨느냐? 공모에 실패를 안 하려면 비싸게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내놨느냐? 수요를 모르기 때문에 비싸게 내놓는 거예요. 이 회사, 이 WWF와 이 밑에 있는 투자은행들은 자기들이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했겠죠. 그래서 17달러 정도에 내놓으면 충분히 다 팔리고도 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안 팔렸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의 수요는 17달러를 되게 비싼 가격으로 본 거죠. 17달러면 나는 못 사, 이렇게 판단한 건데 얘네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즉, 주식을 발행할 때 시장의 수요를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공모는 실패할 일이 없어요. 시장이 우리 회사의 주식 1150만 주를 10몇 달러에 사줄 것인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만 미리 알았더라면 공모가 딱 적당하게 책정해서 주식을 다 팔았겠죠. 문제는 수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잡아서 공모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주는 방식이 더치 옥션 언더라이팅이에요. 뭐냐면 앞에서는 수요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가를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수요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입찰을 받는 거예요.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자들한테 너 우리 회사 주식 얼마에 살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이 두 가지 방식에서는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 주식 얼마에 살 거예요? 물어보는 거 없이 그냥 바로 파는 건데, 여기서는 물어봅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1500주의 주식을 팔려고 해요. 주식을 1500주 팔 건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5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우리 회사 주식 얼마에 몇 주 사고 싶어? 라고 물어봅니다. A라는 사람은 20달러에 살게, 500주 살 건데 우리 20달러에 살게 한 주당. B라는 사람은 우리 18달러에 400주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딱 이것만 봐도 수요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지금 1500주를 팔 건데 제일 비싸게 산다는 데부터 재보면은 500, 400, 250, 350, 30, 딱 여기까지가 1500주란 말이에요. 그럼 A, B, C, D한테 15달러에 팔면은 얘네들은 다 주식 사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린 E한테는 주식 팔 필요 없어요. 왜? 딱 여기까지가 1500개 다 끝났거든. E한테까지 팔면은 1700개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1500개만 팔 거니까 E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너는 12달러에 산다고? 너한테는 안 팔아. 그럼 우리 회사 주식을 비싸게 사줄 애들로만 보면은
A, B, C, D인데 그 중에서 D까지만 팔면 15달러. 이게 최저 가격인 거예요. 이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은 안 팔리는 거죠. 주식이 다. 예를 들어서 16에 팔았다. 16달러에 주식을 내놨다. 그러면 A, B, C만 사고 D는 안 살 거 아니에요. D는 15달러가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이니까. 그러면 1150주밖에 못 팔았겠죠. 그러면 공모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A, B, C, D까지 팔면 딱 1500주 팔리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은 미니멈이 15달러구나. 그럼 15달러에만 설정해 놓으면은 알아서 1500개 팔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 더치 옥션 언더라이팅 방식인데, 이 방식은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방식이 왜 안 쓰이냐? 이 방식은 언더프라이싱을 막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러면 이제 언더프라이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린슈어나 락업 어그리먼트는 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안 배울게요. 그냥 언더프라이싱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게 뭐냐? 자, 아까 그 뭐라 그랬죠? 공모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150만 주를 팔고 싶은데 17달러에 내놨어요. 근데 공모에 실패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모가가 비쌌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공모가를 비싸게 잡았기 때문에 주식이 안 팔리고 공모에 실패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모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를 안다면, 우리가 수요를 정확하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수요를 그려볼 수 있다면 그럼 이 가격을 딱 공모가를 제시하면 되죠. 하지만 이런 수요 곡선을 모른다면, 그리고 공모에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공모가를 낮춰서 잡으면 돼요. 그냥 대충 이만큼 주식 팔 건데 정확한 어느 정도를 얼마의 가격에 사고 싶은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싸게 내놓으면 무조건 다 팔리니까. 그래서 주식을 공모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좀 보수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공모가를 책정하는 거를 우리는 언더 프라이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모가 결정이 어려워요. 기업은 현재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 우리 회사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수요를 알기가 어려운데 대신에 공모가가 비싸면 공모에 실패해요.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돼. 공모에 실패한 일은. 공모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모가가 비싸면 공모에 실패하고, 따라서 공모가를 낮추면 된다. 그게 바로 언더 프라이싱이다. 적정 가격보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격보다 좀 많이 낮춰서 주식을 파는 현상을 IPO 언더 프라이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언더 프라이싱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을 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싸게 팔았는데 상장이 되면 이제 그 즉시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겠죠. 제자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주가의 원래 적정 가격이 15달러였어요. 시장에서 평가하는 적정 가격이. 근데 기업은 그걸 몰라요. 상장하기 전에는. 상장해봐야 시장을 아는 거지, 상장하기 전에는 시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15달러가 적정가인데 우리는 쫄아서 12달러에 팔아요. 주식 공모가를 12달러에 팔면 안전하게 다 팔리겠지라는 생각에 파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3달러가 언더프라이싱 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12달러에 팔았는데 바로 첫날 15달러로 딱 오르는 거예요. 거기가 적정 주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적정 수요였으니까. 그럼 첫날 주가가 3달러 오른다? 우리는 그걸 보고 언더프라이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더프라이싱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상장하고 첫날 얼마 올랐나? 그걸로 측정하는 게 언더프라이싱이에요. 그래서 IP 언더프라이싱은 이슈어로 하여금, 발행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두고 나오는 거다. Leave money on the table 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즉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덜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적정가가 15달러다. 그럼 15달러에 팔았어도 다 팔렸는데 혹시나 공모에 실패할까봐 12달러에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럼 책상 위에 15달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12달러만 내가 들고 왔다. 3달러는 그냥 두고 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벌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이게.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인 겁니다.
IP 언더프레싱 정도는 뭐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뭐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되죠. 보통의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20% 정도 낮춰서 공모가를 책정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장하면 보통 첫날 20% 정도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상장하는 주식은 평균적으로 가격이 20% 오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네, 이 정도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더 뒤에 나오는 부분은 더 재밌는 부분이 많긴 한데 우리 수업은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뒤에 이것도 하나 해야 되겠다. 유상증자. IPO는 언더프라이싱까지만 하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유상증자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주식을 추가로 또 발행하는 경우에 유상증자라고 했어요. 보통 기업에 상장 기업인데 그 자금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유상증자를 많이 해요. 아까 패킹오더 티어리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었죠. 패킹오더 티어리에서 기업은 할 수만 있다면 내부 자금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부채로 조달하고, 제일 마지막 경우에 자기 자본으로 그 주식으로 자본 조달을 한다 그랬는데, 유상증자는 어떻게 보면 이 맨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회사 안에도 돈이 없고 빚을 빌리려고 보니까 우리 회사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그러면은 아유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결정했죠. 대한항공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 많이 받는 회사가 비행기 회사들이겠죠. 비행기를 못 띄우니까 지금. 그래서 대한항공도 대단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결국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 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유상증자 자금 조달 더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유상증자랑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유상증자는 랑 반대되는 행동이 뭐냐면은 자사주 재매입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사주 재매입 배당하면서. 유상증자와 정반대되는 행동이 자사주 재매입이다. 유상증자는 뭐냐? 내가 주식을 팔면서 돈 받아오는 게 유상증자예요. 자사주 재매입 뭐냐? 돈을 주고 주식을 사오는 게 자사주 재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반대죠. 유상증자는 주식이 가고, 내가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주식을 주고 돈 받아오는 게 유상증자. 자사주 재매입은 돈 주고 주식 가져오는 게 자사주 재매입.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 정반대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사주 재매입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예요. 얘는 유상증자라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반드시 하락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 법칙 이런 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유상증자에도 주가는 그냥 원래는 영향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더라. 안 그런 회사도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더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유상증자면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일반적으로 두 가지 신호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거 주식의 과대평가. 이거는 자사주 재매입하고 정반대예요. 우리 자사주 재매입 이야기할 때 자사주 재매입하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는 게 자사주 재매입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주식을 살 때 비싸게 사고 싶겠어요? 싸게 사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어요? 당연히 싸게 사고 싶죠. 뭔가 살 때는. 기업도 똑같아요. 자사주 재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쌀 때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럼 기업이 자사주 재매입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아, 저 회사가 지금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니까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업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기업이 자사주 재매입을 한다라고 발표하면 밖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아, 저 회사가 지금 주가가 저평가라고 생각하나 보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유상증자는 정반대예요. 유상증자는 주식을 파는 거예요. 찍어서 주식을 파는 건데 자, 그러면은 주식을 여러분 물건 팔 때 비싸게 팔고 싶어요? 싸게 팔고 싶어요?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죠. 뭐든 간에 내가 파는 입장이면.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아 지금 저 회사가 주가가 비싸다고 고점에 있다고 판단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주가가 과대평가되었구나 라고 기업이 판단했구나 라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업이 그렇게 생각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기업은 그냥 돈 필요해서 유상증자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지금 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주가가 비싸니까 지금 하려고 하지, 주가가 만약 싸다고 판단했으면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고평가다, 앞으로는 주가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패킹 오더 티어리예요.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일반적으로는 부채를 발행할 텐데 지금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아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부채를 못 쓰는구나,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했는데 은행이 돈 안 빌려줬구나 라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그럼 밖에서 볼 때는 아 저 회사 은행 가서 돈도 못 빌리는 회사네 라고 판단하면 그 회사를 좋게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어쨌든 그 발행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상증자까지 했고 오늘 수업은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말고사 공부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 쓰는 거 A4 5장 분량으로 보고서 쓰는 것도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공지사항에 그 보고서의 형식과 그리고 시험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곧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요.